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안중호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화면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그 남쪽 하늘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태양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이 하늘에 별들이 꽉 차 있습니다. 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개자리가 있고 은하수가 왼쪽에 있고 태양은 저기 있고 지금 빨간 줄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행성이 지나가는 자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평소에 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년 중에 별을 보신 적이 총 한 몇 시간이 되시나요? 아마 5분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빛공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도 은하수를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 중에서 지금 표시한 것 중에서 빨간 거로 표시한 게 은하입니다. 갤럭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고 특히 이제 남쪽 하늘에 약간 지평성 부분에 보면은 S자 내가 이제 남쪽인데요. 거기 보면은 화로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로자리의 별자리에 보면은 지금 네모친 칸이죠. 거기에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한 중에서 가장 먼 은하가 거기 있습니다. 대략 한 134억 광년 된 은하인데 원시 은하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합니다. 한 600광년밖에 안 되고 크기는. 그다음에 거리는 한 약 350광년이 됩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134억 광년 거리에 있는데 떨어진 거리 134억 광년 된 나이의 성운인데도 불구하고 은하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350 광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134억 년 동안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화로 자리에 저 성운을 보면은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4억 년 전에 생겼던 최초라는 것은 뭐 이거보다 더 전도 있었겠지만 관측한 것 중에서 가장 먼 그 은하입니다. 맞습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기술 문명이 발전된 우리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뱅에서 오늘의 나까지 138억 년의 시간을 한 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나는 이 138억 전에 빅뱅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단 0.1초도 중지된 적이 없이 오늘의 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는 우리는 이걸 빅히스토리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큰 역사 얘기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래 138억 광년 동안 일어났던 일, 그게 나로 이루어지는 한 줄기의 시계열상의 한 줄기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큰 역사 이야기 혹은 빅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역사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기존의 역사 얘기는 기껏해야 몇천 년,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이런 측면에서 문화나 정치나 경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그 시간 스케일로 보더라도 우주의 역사 138억 광년을 만약에 1년 365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구가 생겨난 지는 9월 달쯤에 생겨났습니다. 9월 달 아주 가을 초가을에 이제 접어드는 때 그 지구가 생겨났고 더군다나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우리의 먼 조상이 직립보행을 한 이 때는
12월 31일 밤 9시 25분쯤에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거, 그것은 자정이 끝나기 30초 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역사에서 배웠던 거는 바로 이런 불과 30초, 20초, 10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빅 히스토리는 이 138억 년을 전부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빅 히스토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과학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뇌과학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적에 과학 시간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또 암기를 해야 되고 파편화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이 이게 빅 히스토리의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과학하면은 막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고 막 수식을 생각하고 골치 아프고 그거는 흥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한국에 나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입니다. 정경화 씨의 연주 모습이고 그 옆에는 그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우승을 한 조성진 피아니스트죠. 이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기교도 많고 뭐 트레몰로, 피치카토 굉장히 고난도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도 이걸 즐길 수가 있죠. 과학이라는 바로 그겁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연수를 하고 기계를 하고 전문적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그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악처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 민주적입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축적해서 쌓아나가면은 우리는 만인의 것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수학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전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데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는 것이 빅 히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빅 히스토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과 인문학을 갖다가 같이 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은 과학하고 인문학은 인간 정신 활동의, 인간 지식 활동의 양대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나 철학은 주관적인 거, 사변적인 거, 느낌, 감정, 시, 예술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신생활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인문학은 개인 차원의 오피니언입니다. 개인 차원의 의견이고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독단과 오류에 빠질 수가 쉽죠. 그런데 과학은 조그만 지식들이 쌓인 경험 지식이고 많은 사람이 이 피라미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오류와 수정, 과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수정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어느 언제든지 갈아 끼워야 되지만 피라미드 자체가 무너지는 적은 없죠. 그런데 과학은 이렇게 객관성을 주시하고 팩트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독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빅 히스토리를 통해서 과학 20세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이 과학을 인문학이 보강을 해줘갖고 과학을 풍요롭게 해주고 과학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면에 인문학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학적인 사실로 업데이트를 해갖고 훨씬 더 풍만하게 해줬습니다. 양자가 서로 융합이 되는 것이 이 과학 빅 히스토리의 어떤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은 이 빅 히스토리를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0%. 전체 주변, 태양 주변을 우리 지구가 돈다는 뭐 지동설이라든지 뭐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뭐 천체들이 어떻게 이런 거는 알았지만은 지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0%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 1920년대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다음에 지난 100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사이에 인간의 지식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뇌과학에 대해서 알고 우리 138억 년의 역사에서 아는 것이 천지개벽할 시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런 중요성에 비춰갖고 이 빅히스토리를 좀 인문을 하는 사람, 꼭 과학하는 사람뿐 아니라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학을 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호주 맥커리 대학에 있는 분이 빅히스토리라는 용어를 창안했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트가 또 여기 동조를 해서 빌 게이트 재단에서 이 예산 지원을 하고 해서 빅히스토리에 대한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이 책의 공주자이신 유미과학문화재단의 성만호 이사장님이 전 재산을 사제를 출연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바르 된 지식,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치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는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이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이치입니다. 헛된 길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과학이 재밌어 하는데 뭐 수학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흥미를 잃은 사람한테는, 초심자들한테는 인문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8억 년의 역사를 빅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138억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약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빅뱅에서 나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처음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138억 년 전에. 그 다음에 최초의 원자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을 바탕으로 천체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지구 위에서 물질들이 복잡한 화학반을 이어서 첫 생명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생명체들이 점점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서 오늘의 인간이 있게 되어서 지금 오늘의 우리, 지금의 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138학년의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정말 번개불에 홍보 까먹는 식이지만 좌우지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가십니다. 빅뱅,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137.8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138억 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40억 년이다, 120억 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정확한 오차로. 그만큼 우리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이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약 90억 년 전부터 지구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턴, 갈릴레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저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원이 뭔지, 근본이 뭔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지적 모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은데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는 식으로 이 근원에 대해서 평소 잊고 삽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값지게 하자는 게 이 빅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빅뱅, 흔히 이 빅뱅이 나오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 빅뱅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타계한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빅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observable universe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데, 시간의 시작 전에 무엇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빅뱅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데 그 시작 전에 무슨 시간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다.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북극이 어디입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무경계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죠. 세계 유수 대학의 최인류 과학자들이 이 빅뱅 전에 뭐가 있었고 더 근본에 뭐가 있었는지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과학 오디세이 유니버스, 과학 오디세이 라이프. 거기에 보다 더 상세하게 MIT 출판사에서 간행을 한 그 두 책에 있고,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01년 올해 우수도서로 선정해 주신, 인증해 주신 그 책에 상세한 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우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우주, 138학년의 우주, 그 얘기만 오늘은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빅뱅이 시작돼서 저쪽 끝에가 빅뱅 0초입니다. 빅뱅의 0초. 이쪽이 빅뱅의 1초입니다. 1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얼마큼 자세히 알고 있느냐? 10의 마이너스 43승, 그러니까 0.000000에서 43개 1초. 그 이전에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것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지만은 10의 마이너스 36초, 0.000036개 가서 1초부터 1조분의 1초, 거기까지는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증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즉 아직 불확실한 물리학입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의 1조분의 1초에서 약 10만 분의 1초 혹은 100만 분의 1초,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물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초 혹은 10만 분의 1초에서 그 이후에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1조분의 1초, 빅뱅 후 1초분의 1초부터는 인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빅뱅 후 1초에서 17분까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 원자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습니다. 좀 따분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원자는 수소죠. 수소는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헤륨은 4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성자의 숫자가 원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1번부터 90번, 100몇 번까지. 중성자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일단 우리의 생각에서 지금 여기서 약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너무 빅뱅 후 1초 됐을 때는 너무 온도가 높아갖고 전자하고 원자하고 다 분리돼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는 무게도 작고 하니까 일단 그건 배제해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원자는 수소입니다. 수소의 원자핵인데 그 수소의 원자핵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이 세상에 모든 원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약 1초쯤 됐을 적에는 우주의 온도가 팽창해서 식어서 약 100억 도가 됐습니다. 100억 도. 100억 도가 됐을 때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변환이 됐습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도 되고 양성자가 중성자도 되고. 근데 온도가 너무 작아져 갖고 낮아지게 되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무게가 굉장히 비슷한데 중성자가 약 0.1% 정도 무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소멸해 버린 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1초쯤 됐을 적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약 7대1이 돼버린 겁니다. 7대1이.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 문제입니다. 7대1이 됐는데 얘들이 모여갖고 중성자가 모여갖고 원자핵을 만드는데, 원자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핵에 뭉쳐야 됩니다.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기 때문에 청력이 있습니다. 요 자그마한 데다가 그걸 밀어내려면은, 양성자, 중성자를 밀어내려면은 센 힘으로 때려야 됩니다. 높은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마치 뭐가 같냐면은 찰떡을 갖다가 벽에다 붙이는데 힘껏 던지면 철썩 붙습니다. 너무 약하게 붙이면 안 붙죠. 반면에 너무 세게 하면 아마 벽을 뚫고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온도가 빅뱅 후 1초에서 17분 사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무게로 봐서 수소 원자는 약 75%, 헬륨은 약 25%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입자가속기에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지금 75%가 무게 비율이죠. 75%가 수소고 약 5% 정도가 헬륨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원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온갖 100몇 가지 원소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힌 것은 이 빅뱅 이론의 이론이 이런 그 실험이나 이런 거를 입자가속기나 이런 게 없을 적에 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리학 이론도 이 빅뱅의 원소가 이렇게 왜 헬륨대가 이 비로 나가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빅뱅 이론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좀 뭐 골치 아픈 저거죠. 그 뭐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수소원자를 바탕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중성자나 양성자가 하나씩 하나씩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 다섯 개, 한 일곱, 여섯 개까지 붙었습니다. 그 17분, 약 17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달라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중수소 같은 거 이런 원소들 있었는데 굉장히 극미량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는 뭐냐면 양성자에 중성자가 하나 붙은 거죠. 두 번째로 무거운 건데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우주 공간에 있는 중수소죠. 중수소를 보면은 약 0.01%가 있습니다. 빅뱅 때 생기고 남은 거죠. 여러분들이 먹는 물에 물이 이제 H2O인데 약 0.01%는 H2O가 아니라 HDO입니다. 수소인데 좀 이상한 그 동위원소 수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빅뱅 이론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빅뱅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빅뱅은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검증을 거친 것이 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이 됐냐 겁니다. 나머지 원소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머지 원소들은 별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별에서 그 별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쭉 이제 생성되는 별이 이렇게 있으면 별의 압축이 별의 이제 축압이라고 그러죠. 축압으로 인해서 높은 온도가 되면서 원소들이 생성이 돼서 뭐 탄소까지 그다음에 했는데 이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그 원소는 26번 양성자가 26개가 뭉친 철이 맥시멈이고 그보다 더 무거운 거는 이제 83번 비스무스까지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원소는 더 강력한 이 운동 에너지로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 별이 폭발할 때 생긴 겁니다. 초신성 폭발할 적에. 지금 지구상에 우라늄도 있고 뭐 중금속들이 쭉 있죠. 그거는 전부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태는 태양이 아니고 옛날에 죽어버려서 폭발해버린 그 별의 잔재입니다. 그 먼지 가루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빅뱅 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거는 별의 내부에서 생긴 겁니다. 보면은 그 원소가 쭉 있는데 100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것은 헬륨과 수소를 빼고는 전부 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뭐냐? 전자는 약 빅뱅 후 38년 있다가 전자를 원자핵 주변을 돌아왔고 중성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입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초기 우주에서 가만 놔두면은 그런 어떤 물질도 우리 몸도 이루어질 수 없고 분자도 만들 수 없고 화합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특히 맨 바깥에 있는 가전자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들이 서로 결합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체니 기체니 하는 화합물이 전부 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역할은 화학입니다. 화학이 탄생한 겁니다. 그 화학이 탄생해서 약 이제 46억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지 약 90억 년 후에 지구가 태양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태양계가 형성 직후에 지구가 형성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불덩어리 지옥입니다. 지옥. 땅덩어리는 용암으로 뒤끓고 뒤에 빨간 거는 달입니다. 왜 달이냐면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는 행성들의 궤도가 불안정해서 수많은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달의 크레이터에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테이아라고 하는 화성만한 행성이 지구를 강탈한 겁니다. 한 대 후려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질들이 다 섞여고 녹은 물질들이 공중으로 다 비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워낙 크니까 좀 남았죠. 공중으로 올라간 물질들이 중력으로 다시 뭉치면서 달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달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방 얻어 터지고 23.5도로 기울어졌죠. 근데 23.5도에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구만 얻어 터진 게 아닙니다. 지구만 얻어 터진 것이 아니고 금성 같으면 완전히 세게 얻어 맞아 갖고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고 천왕성 같으면 자빠져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 다른 행성들의 달은 굉장히 조그맣니다. 지구의 달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 행성에. 그래서 조력이 있죠. 조수를 일으키는 조력이 있어갖고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기 좋은 여건들이 계절 변화도 있고 한 거가 이제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지구의 위치가 골디락스 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데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지구 내부에는 철과 니켈이라는 자성 물질이 녹아 있는 상태로 외핵에 그것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출렁출렁대면서 자장이 생겨갖고 지구 바깥에 태양에서 오는 유의한 감마선, X선 이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좋은 여건이 준비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생성 초기에 아마 암석, 물론 이제 해성이나 이런 데서는 원소도 있지만은 물은 이제 H2O인데 수소와 산소가 아마 암석이 용암이나 끓는 물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그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바다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이뤘느냐? 약 300m 두께의 그 수증기, 그 뜨거운 수증기에 구름이 있었는데 약 300도씨가 되는, 그냥 비가, 이 차가운 비가 300도 되는 비가 무려 1000년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1년에 100m씩 강수량이 1000년 동안 내려서 지구 생성 후 약 1억 5천만 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미 1500m의 바다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이 생겨날 여건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40억 년에서 35억 년 돌아갑니다. 초기 지구는 혹독한 상태였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한 방울도 없고 이산화탄소와 질소밖에 없었습니다. 용암으로 들끓고 바다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출현했습니다. 생명이 최초로 출현한 거의 확실한 증거는 35억 년 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성 후 10억 년이죠. 그렇지만은 더 멀리는 40억 년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데 생명의 3대 원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세포막입니다. 핵산, 즉 유전자가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있어야 우리 몸을 이루고 효소작용을 하고 생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주는 세포막이 있어야 된다. 이게 3대 생명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유리 밀러의 이제 그 실험이죠. 그 보면 무기 분자에서 이런 생명체의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생긴다는 거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최초의 생물인 박테리아가 됐는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전자가 먼저 생겼다. 대사, 즉 단백질이 먼저 생겼다. 세포막이 먼저 생겼다. 즉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이었죠. 근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그 하버드 대학의 쇼스텍이라든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서덜랜드 같은 사람이라면 뒤죽박죽입니다. 에브리스팅 퍼스트 가설입니다. 모든 원산들이 뒤연복
뒤범벅 세계입니다. 뒤범벅이 돼갖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일시에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초기에는 1초당 10에 30에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정교한 물체가 아닙니다. 세포는 복잡하지만 정교한 물질이 아닙니다. 19세기 초에 페일이라는 그 주교가 너 지나가다가 시계가 있는데 그렇게 정밀한 거 있으면 누가 만들었지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 아닙니다. 생명은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가 하나 빠져도 작동이 됩니다. 간이 빠지면 안 되겠지만 쓸개가 빠져도 갑니다. 다른 게 좀 보충을 해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첫 생명이 생기고 나서 대략 한 40년까지는 박테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먼 데서 본다면은 먼 데서 지구를 봤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이게 지구 역사 46억 년 전 약 40억 년 동안 박테리아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약 25억 년 전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박테리아 중에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생겨났는데 이 녀석은 산소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이런 박테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거의 없었던 대기 중에 없었던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생겨났느냐? 약 20억 년 전에 1%, 2% 정도 대기 중에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21%가 대기 중에 21%가 산소인데 그렇지만 이건 대혁명이었습니다. 대혁명에서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나? 일단 산소가 많아졌고 공기가 맑아졌고 맑은 하늘이 됐고 이산화탄소가 사라진 겁니다. 지구 광물에 4,5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3,000종이 바로 이 산화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바닷속에 침전이 되면서 광물이 다 이때 생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중금속이 전부 바다에 녹아 있었는데 이게 산화되면서 다 가라앉았습니다. 약 10몇 년, 20몇 억 년 동안 가라앉아 갖고 바다가 맑아졌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푸른 지구가 된 겁니다. 푸른 구슬, 블루마블이 된 겁니다. 자, 25억 년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생물한테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생물한테도 어떤 혁명이 일어났느냐? 어떤 혁명이 일어났느냐? 박테리아는 다 죽었습니다. 그 전에 거의 멸종을 했습니다. 왜? 그 전에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산소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어디로 숨었습니까? 대장으로 숨거나 산소가 없는 이런 데로 전부 숨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산소를 이용하는 그 박테리아가 호기성 박테리아죠. 이게 고세균이라는 세균하고 둘이 서로 공생관계를 맺었어요. 고세균도 막 이제 산소 때문에 거기다 못 살 지경인데 이 산소를 이용하는 박테리아하고 서로 공생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몸속에 들어가서 같은 몸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두 생물이 합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호기성 박테리아의 조상이 누구냐면 살모넬라균, 지금으로 치면은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하고 친척이 되는 균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에 에너지를 주는 저건데 식물은 한 수 더 떴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생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엽록체입니다. 진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식물이 더 진화된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진핵생물에서 약 15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진핵생물이 다시 모여서 수십조 개의 이런 다세포 생물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식물과 버섯, 곰팡이 이런 겁니다. 산소를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몸집이 굉장히 커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생물의 분리를 할 적에 동물, 식물, 균류, 세균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원핵생물, 박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고세균은 이게 옛날 생물인 줄 알았는데 갓 발견됐을 때는 보니까 진화적으로 박테리아보다 더 진화한 균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원핵생물과 고세균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진핵생물, 다세포 진핵생물의 대표적인 게 동물식물, 곰팡이, 버섯, 이게 같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유전자적으로는. 이것이 되면서 지구가 천지개벽을 한 거죠. 천지개벽을 하고 탄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 맨틀입니다. 지구의 맨틀인데 이 맨틀이 2,900m 폭의 이 맨틀이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면서 끝에 있는 지각판을 갖다 빙글빙글 돌린 겁니다. 돌려서 지각판들이 움직이면서 저렇게 지각판들이 충돌해서 만나면서 순환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순환을 시켰냐? 생물이 만든 이런 그 탄소를 갖다 순환시킵니다. 탄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팔이 4개이기 때문에 어느 원소랑 잘 붙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개 이상의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우리 몸이 이 탄소로 이루어진 거죠. 이걸 말린 상태로 보면 약 50%가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결국은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광합성인데요. 이산화탄소, 그 탄소는 어디서 나오냐? 이산화탄소에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즉 환원시키는 거죠. 산화의 반대. 그거로 생체 산화물을 만들고 거기서 산소를 내뿜고 하는 건데 미생물을 포함해서 이걸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약 6개의 경로가 알려져 있습니다. 광합성은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노벨 수상자들이 한 얘기인데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환원시켜서 생물의 몸을 만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생물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생물의 탄소로 만드는 과정,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바로 이 지질활동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온난화가 돼 갖고 뜨거워집니다. 그럼 생물이 번성합니다. 번성에다 다 죽어 떨어지죠. 그래서 태화하고 침적하고 바다 밑에 깔아앉고 조개가 되고 하면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럼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기후가 추워집니다. 생물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몰살하게 되면은 지구의 멘틀 활동에 의해서 그 땅 속에 들어갔던 탄소가 멘틀 속에 들어가서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나와서 이것이 다시 공기를 뜨뜻하게 하고 기온을 뜨뜻하게 하고 이 순환 과정을 지금 수십억 년 동안 했는데 생물이 바로 여기에 큰 일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억 4천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도에서 섭씨 10도에서 30도 사이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탄소의 순환이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약 5억 4천만 전에 동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세포 생물들이. 이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절지동물 무슨 동물 하는 37문의 동물 중 34문이 이때 생겼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눈과 뇌입니다. 동물은 눈과 뇌 보고 잡아먹어야 삽니다. 잡아먹어야 삽니다. 안 먹히거나 잡아먹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무리아 대폭발 때 동물의 기본 원형이 다 마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되다. 아닙니다. 양서류는 다른 길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약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양망류라는 데서 진화가 됐습니다. 양망류에서 양서류는 그 전에 갈라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를 거쳐 6천만 년 전에 영장류가 지났습니다. 영장류의 모든 이 특징은 따뜻한 나무 위에서 살던 습관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눈이 커지고 생명이 없어지고 모든 영장류의 이 특징은 거의 95% 이상은 나무 위의 생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약 2100만 전에 유인원이 생겼습니다. 유인원이라는 것은 꼬리 없는 원숭이라는 얘기죠.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이것인데 이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약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이제 사람 속에 저게 생긴 거죠. 그 최초의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인원이 생겼고 200만 년 전이죠. 비로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를 했던 동아프리카 지역은 혹독한 지역이었습니다. 혹독한 지역이었습니다. 300만 년에서 200년 사이 화석을 전부 모아도 구두 상자로 하나가 안 채워질 정도로 거의 몰살 지경에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요. 인간의 조상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원숭이, 침팬지나 고릴라는 콩고의 따뜻한 숲속에 갔어요. 그래서 별로 진화를 안 하고 그 진화 선택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약 3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사이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지구상에 호모 사피엔스가 5-6종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이달토, 그다음 호모 호비스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그 호빗이라는 인종,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발견된 키 작은 날레디는 5종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알기에는 인간의 아종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그 보고에 하면 21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밖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로 분석을 한 거고 화석 결과하고도 일치합니다. 어디로 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시에 나온 사람이 얼마였냐? 약 100명에서 1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인간은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이 멸종 위기를 몇 번을 겪었습니다. 이 100명,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오늘날 70억이 된 겁니다. 비아프리카인에.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로. 어떤 동물종보다도 서로 가깝습니다. 50천 이내 친척입니다. 왜? 인구 병력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7만 년 전에 나온 이 아프리카를 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가장 나중에 퍼진 거는 마다가스카르에 1500년 전에 갔고 제일 늦게는 뉴질랜드가 마오리족이 800년 전에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대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만에서 7000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Out of 타이완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디간 인간의 지구를 점령한 총 역사가 지금부터 800년 전에 끝난 겁니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어떤 동물도 이렇게 전 세계를 점령한 동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적인 특징은 뭐였나? 첫째, 우수한 지능이죠. 우수한 지능인데 이 지능은 어디서 있냐? 첫째,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간의 뇌는 한계에 도달했을 만큼 복잡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일어납니다. 정보의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혼선이 일어나는 게 추상적인 생각이고 상징적인 생각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추상이고 혼선입니다. 그대에게서 꽃냄새가 나요. 사람에서 꽃냄새가 나요. 당신은 장미꽃 같아. 그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의 혼선이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지능입니다. 집단지능. 아무리 머리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게 집단지능이 안 되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대표적인 게 개미들이죠. 개미들은 뇌가 바늘만도 작고 뉴런 수가 25만 개밖에, 인간은 1천억 개가 넘는데 사람보다 더 나은 저런 냉방 시스템을 가진 집을 짓고 뗏목을 만들고 합니다. 이건 집단지능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기를 보면은 석기가 일목요연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고 후퇴됐다, 지역에 따라 후퇴 막 이를 받는. 그럼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많이 멸종이 된 겁니다. 퇴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농업혁명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집단의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음식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생물의 기본 본능은 식욕과 성욕인데, 생존인데, 사람은 음식을 놓아놓고 동그랗게 앉아 먹는 건 동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가족입니다. 가족. 침팬지는 힘센 놈이 수컷이 다 암컷을 거느립니다. 인간은 집신도 짝이 있다고 아무리 노예고 신분이 미천해도 그래도 배우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불평등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이 위대하게 된 원인인데 바로 이런 협력의 바탕을 두고 집단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지구를.
신석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상의 인구가 20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80억을 통과를 했습니다. 4,000배가 늘어난 겁니다. 4,000배가 엄청난 저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년 전에는 지상 척추동물의 99.8%가 야생에 살았는데 지금은 4%만 살고 그 중에 60%는 사육동물이고 36%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닭은 이제 거의 저걸 돼갖고 아마 지금 시대 표준 의사가 이제 닭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25억 마리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뭐로 됐느냐? 그럼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주로 나가냐? 어디로 나가냐? 그거는 몇만 년 기껏해야 몇십만 년 얘기입니다. 인간은 30만 년 전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앞으로 50억 년 후가 되면은 태양이 지구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제 사멸하게 되죠.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빅히스토리는 우리의 복잡성과 취약성, 우리에게 닥친 위험을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세대, 우리의 몇 세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입니다.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면이 뒤로 돌아갔으니까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이거 집단이 되고 해서 확장의 확장, 동물의 번성. 지금은 뭘 되냐면은 거기에서 기계까지 통합을 해갖고 메타버스 세계 기계까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계속이 되고 어디까지 이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시간의 적도에 의해서 우리가 빅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큰 질문을 듭니다. 인간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고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대성공을 했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우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에 따르고 순응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을 계속할 수는 없죠. 예전에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신이 모든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인간이 존엄하다 해서 나온 게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300~400년 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명도 존엄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1세기의 과학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이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